안녕하세요. 쉬운 보안, 당신의 보안, 당근 보안, 방망입니다. 오늘은 ISRM 샘플 문제 강의 6회로 과목 3번에 4번부터 6번까지 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아닌 것은 밑에부터 좀 볼 건데요. NAC, 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얘는 이름만 딱 봐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겠죠. 낙이 하는 역할은 회사의 단말기들, PC나 뭐 랩탑, 노트북 같은 것들이 회사의 네트워크에 붙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보안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지, 뭐 정상적인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했고, 또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거나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고요. 파이어월은 네트워크에 접근 통제를 하는 시스템인데 IP 어드레스나 아니면 포트 이런 것으로 네트워크의 접근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고요. IDS 같은 경우에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트루전이 있을 때 이것을 네트워크 트래픽을 내용을 보면서 내용은 이제 보통 네트워크를 까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이 인트루전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특정 행동을 취하게 하는 관리자에게 연락이 가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IDS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고요. DRM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디지털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보여지지 않도록 쓸 수 없도록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샘플 문제 과목 3번 실제 문제를 보시면 8페이지에 이런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좀 자세한 내용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건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했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옳지 않겠죠. 2번은 외부 인용 무선 네트워크,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들을 분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옳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정보 자산, 서비스 시스템들의 외부인들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SSID 브로드캐스팅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건데 SSID라는 건 뭐냐 하면 별다방 같은 데 가보시면 별다방 와이파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걸 SSID로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브로드캐스팅 하면 사람들이 본인의 노트북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에서 와이파이 접속을 할 때 거기에 이게 리스트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해커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아야 되는 보안적으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무선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보시면 관리자 비밀번호에 디폴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같은 제품에는 같은 디폴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시도해봐서 우리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 분리하는 거 내부와 외부 이게 되겠습니다. 예, 6번 보시면 다음 문장에 설명하는 보안 시스템이 무엇인가. 예, 내용들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보시면 웹 취약점, 웹페이지 위변조, 웹 기반 해킹 및 유해 트래픽 실시간 감시한다. 웹 관련된 거죠. 그래서 와프,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고요. 이 와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LP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로스되지 않도록 또는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트워크상이나 아니면 어떤 단말기기 상에 에이전트 등을 깔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봄으로써 그런 정보들이 나갈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WIPS,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은 IPS, 인트루전을 프리벤션하는, 그래서 네트워크 내용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 해당 트래픽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와이어리스에서 무선 네트워크에서 구현한 것을 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TM 같은 경우에는 Unified Threat Management라고 하는데, Unified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이어웰 기능도 넣을 수 있고요, IPS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Unified 되게 들어가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WAF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보안 솔루션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웹 트래픽 내용을 이제 까보면서 관련된 취약점이나 위변조 또는 유해 트래픽을 실시간 감지해서 탐지해서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화벽 IP나 포트로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S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으로 뭐 시그니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이제 발견을 해내서 막아버리는, 예, 그래서 공격을 이제 막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스는 뭐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산 서비스 공격, 거부 공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여러 가지 좀비 PC들에 안 좋은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거기서 트래픽을 만들어내서 우리 회사의 특정 서비스들을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냄으로써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인데, 그걸 막아내는 시스템이 디도스 차단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사설망,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저희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인터넷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 전송이 될 때 그것을 공격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호화 등을 통해서 마치 우리 회사의 두 지점 간의 통신을 할 때 우리만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라인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주는, 버추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말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때 특정 조건을 맞추도록, 보안적인 조건을 맞추도록 하고,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뭐 예를 들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깔려 있지 않다거나, 뭐 DLP 솔루션이 까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바이러스 백신들을 쓰는 회사에서는 바이러스 백신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없을 때 아예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들은 무선 네트워크 이용할 때 인증을 해준다거나 암호화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좀 계속 설명드리면,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에 깔려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막아주고 깔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팸 차단 솔루션은 우리 이메일로 스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자동으로 이제 그 판단, 디텍션을 해서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지속 공격 AP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조직이나 회사에 해킹을 하고 싶을 때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1년이나 2년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APT 공격에 대한 대응 솔루션은 뭐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나 소프트웨어로 쓰기도 하지만 또 조합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들이 패턴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만 잡아내는 거에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
알려져 있지 않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이라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EDR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보 유치 방지 관련돼서 DB 보안, 예, DB 접근 통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는 내지는 비인가 접근이 있을 경우에 그걸 막아주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DB 보안 접근 통제 솔루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와서 데이터 내용을 가져가게 됐을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또 보안 USB는 USB랑 일단 용도나 쓰임은 똑같은데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솔루션들. 그래서 USB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분실되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솔루션은 그 디지털 콘텐츠들이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용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DL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트워크 DLP랑 단말 DLP가 있는데, 네트워크 DLP는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을 이제 보면서 작동을 하는 거고, 단말 같은 경우는 단말에 깔려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깔려서 동작을 하는데, 고의든 실수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디텍션해서 막아내는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시험에 임하시면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단어, 얘는 그냥 정의라서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정보보호 사전 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개발 단계별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금감원 보안성 심의나 아니면 보안성 검토, 또 ISMS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답은 2번 정보보호 사전 점검 제도입니다. 12번도 이 정보보호 사전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수행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시스템 서비스 특성과 구성 환경을 고려한다. 그래서 보안 점검 및 정밀 취약점 진단을 수행을 하고 모의 해킹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한다. 그리고 내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안 점검이나 취약점 진단을 하려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구사항 정의 단계일 수가 없고요. 또 그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를 생각하고 정의하는 설계 단계도 당연히 아니고, 구현 단계에서도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현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제 설명 나오는 것처럼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현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현 단계도 아니고요. 테스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하고, 또 보안적으로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도 테스트하는 테스트 단계,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 단계 보안 점검을 완료하면 운영 시스템으로 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가 인증받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무슨 이론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보통 과태료는 3천만 원이 많더라고요.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지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3천만 원으로 하면 좀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뭔가 이론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다 모든 걸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좀 그렇지만, 정 안 된다고 하면 3천만 원으로 찍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13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인터넷 망분리해야 되는 의무. 요즘은 인터넷 망분리라고 하지 않고 인터넷만 차단 조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답은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라서 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인정보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접속하는 수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인터넷 망 차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이 보통 의무 대상 조건인데요. PR라고도 부르죠. 예, 조건 세 가지입니다. 5만 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 또는 연계해서 50만 명 이상의 경우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고 또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개인정보 영역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5만 명, 50만 명, 1번입니다. 16번 풀어볼게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존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특수한 경우 좀 더 중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개인정보 주체 수가 아니면 민감 정보나 고유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건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기간통신 사업자일 경우에도 2년 이상 보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답은 접속 기록을 보통 1년 이상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해서 1년, 2년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고시에서 하위 고시에서 반드시 암호화 저장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정보들 주민등록번호랑 고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해야 되고 고유식별 정보라고 하는 여권 번호나 아니면 운전면허 번호 또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암호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주체가 이용자일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에만 해당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3번도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휴대폰 번호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암호화 저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호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볼게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역평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고민정보, 고유식별 정보나 민감정보 5만 명 이상, 그리고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 주체 100만 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조건이고 답이 4번인데 영향평가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체에 중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변경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19번 이것도 이제 그냥 아셔야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보호 공시제도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 공시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맞추시려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ISP, IDC 모두 의무 공시 대상 기준에 안에 들어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도 들어갑니다. 금융회사는 대상이 없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모두 다 풀어 보았고요. 다음 강의 7회를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다음 강의에서는 과목 4의 1번부터 10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오늘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풀어보고 같이 풀어본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구독과 좋아요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같이 봐주는구나. 사실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